밤에 나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는 우리의 휴가 계획을 짜다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면서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나는 그저 폰을 끄려고 몸을 숙였을 뿐인데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운명의 장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아주 소중한 정보랍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아는 장을 본 봉투와 약국 봉지를 양손에 든 채 어깨로 아파트 문을 밀었다.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나지막이 욕을 뇌까리며 열쇠를 주워 들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10시간 교대 근무를 마친 오늘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교통사고 2건에 접수 대기줄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의 심근경색, 그리고 왜인지 콧물 치료를 응급실에서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끝없는 감기 환자들의 행렬까지. 그녀는 신발장에서 몇 걸음 떨어진 현관에 구두를 벗어 던지고 시원한 강화마루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접시 3개, 머그컵 2개, 그리고 계란 프라이에 말라붙은 잔해가 남은 프라이팬까지. 이민준이 온종일 집에 있었던 건 분명했지만 기본적인 정리조차 하지 않은 듯했다. 민준 씨, 집에 있어. 그녀가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거실에서 응과 더 사이에 불분명한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장봐온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유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해야지. 지난번에는 기한 지난 걸 샀으니까. 빵은 빵 보관함에. 채소들, 토마토, 오이, 피망은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손은 이미 익숙해진 움직임으로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생각은 이미 저 멀리 따뜻한 바닷가에 가 있었다. 모래사장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곳, 교대 근무도, 공과금 고지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도. 올해는 유난히 힘겨웠다. 먼저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그저 통보였다. 월요일부터 응급실로 출근하세요. 새로운 동료들과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 잡는 수간호사에게 다시 적응해야 했다. 이곳의 업무 리듬은 병동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환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고 누구를 중환자실로 보내고 누구를 엑스레이실로 보내고 또 누구를 그저 안심시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해야 했다. 그 후에는 어머니가 편찮아지셨다. 심각한 건 아니었다.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심장이 조금 안 좋아진 거라고 했지만 서아는 계속 걱정이 됐다. 주말마다 그녀가 자란 양평의 2층 집으로 향했다. 집안일을 돕고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를 모시고 지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곳에서는 기본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나 남동생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게다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도 있었다. 약속했던 2달 대신 반년이나 이어진 저주받은 끝없는 공사. 인부들은 제멋대로인 일정에 맞춰 왔다가 갔고 그들이 남긴 것은 먼지와 어설프게 마감된 구석, 미완성인 벽뿐이었다. 시멘트가 떨어졌다고 했다가 타일이 잘못 왔다고 했다가 작업 반장이 아프다고 했다. 민주는 공사 과정을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서아가 퇴근하고 돌아와 오늘 뭘 했냐고 물어보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안 들어가 봤어. 화상회의가 있었거든. 민주는 재택근무를 하는 프로그래머였다. 그는 헤드폰을 쓴 채 하루 종일 집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서아가 지쳐서 늦은 저녁에 돌아왔을 때조차 그는 종종 같은 자세로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 위를 손가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항상 문 앞에서 그녀를 맞아주었다. 꼭 껴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이미 저녁상이 차려진 부엌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저녁이 소박할지언정 그는 노력했다. 이제는 기껏해야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까딱이며 봤어. 지금 이거 마저 하고 라고 중얼거리는 게 전부였다. 그녀는 정수기에서 목이 타는 듯한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조리대에 기댔다. 피로가 파도처럼 어깨와 등, 다리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냉장고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대충 묶은 머리에서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빠져나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였더라.
출근 준비 때문에 급하게 본 것 말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 화장해 본 게 언제였을까? 민준 씨, 그녀가 거실로 향하며 더 큰 소리로 불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었다. 화면에 차가운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낯설고 어딘가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거뭇했다. 그는 매일 면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는데 뭐 하러 하냐면서. 그가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는 목 부분이 늘어나 있어 서아가 몇 번이나 버리려고 맘먹었던 옷이었다. 하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아마 아침부터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치우지 않은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나온 거 들었어. 서아는 소파 다른 쪽 끝에 앉아 양말을 벗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내일은 분명 부을 것이다. 민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게으르게 오르내렸다. 무언가를 훑어보거나 피드를 읽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다. 서아는 그가 정확히 뭘 하는지 보이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물어봤다. 예전에는 궁금했다. 이제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회의가 계속 있었어. 늘 그렇지 뭐. 마감일도 있고 지금 이거 마저 하고. 서아는 리모컨으로 손을 뻗어 TV를 켰다. 그저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화면에는 저녁 뉴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앵커가 정치 관련 소식을 전하다가 날씨 예보 코너로 넘어갔다. 서아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았다. 그저 앵커가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지금 당장 어디든 먼 바다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얀 시트가 깔린 호텔, 테라스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먹는 아침 식사, 자명종 소리가 아닌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깨고 1시간 뒤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해변으로 가는 것. 있잖아. 그녀는 목소리가 가볍고 책망하는 기색 없이 들리도록 애쓰며 남편에게 몸을 돌렸다. 우리 휴가 가는 거 이제 진짜 정하자. 벌써 5월이야? 지금 예약 안 하면 나중엔 남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좋은 호텔은 다 예약 찰 거야. 민준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고 서아는 그의 눈빛에 스친 아주 옅은 짜증을 포착했다. 그림자처럼 빠르게 무언가 지나갔지만 이내 부드럽게 사라졌다. 그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뭐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어? 바다. 따뜻하고 깨끗한 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 짠 내음, 발밑의 모래 감촉을 상상했다. 그냥 해변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태국이나 베트남 어때? 글쎄, 난 솔직히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쉬는 게 중요하지? 나 이번 휴가가 정말 절실해.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한 달만 더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나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같아.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 내일부터 찾아보기 시작할게. 아니, 오늘부터라도 좀 보자. 나 피곤해서 그런데 당신 폰으로 좀 봐도 될까? 내 건 배터리가 나갔어. 민주는 본능적으로 갑작스럽게 몸을 움찔하며 스마트폰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너무나 빠르고 방어적인 움직임이었다. 왜? 내 거 있잖아. 배터리 나갔다니까. 충전기 가지러 일어나기 귀찮아서 그래? 민준아, 잠깐만 주면 안 돼. 그녀가 손을 뻗었지만 그는 이미 소파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저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로 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쥔 채 한 걸음 물러섰다. 너 피곤하잖아. 쉬어. 내가 몇 군데 찾아보고 내일 너한테 보여줄게. 그럼 결정하자. 괜찮지?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배려심 뒤에 감추려는 듯한 조급함과 신경질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너무 지쳐서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남편이 왜 1분도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못하는지 따지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회의 내용이나 업무 메시지가 열려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알았어. 대신 제발 좋은 대로 골라줘. 돈 아끼지 말고. 편안하기만 하다면 돈 쓸 준비 됐어. 그냥 푹 쉴 수만 있으면 돼. 응. 민주는 거의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 방에 가서 일 좀 더 하고
휴가 갈 곳도 같이 알아볼게. 그가 들어간 뒤 문이 닫히고 서아는 TV 앞에 홀로 남았다. 화면에서는 이제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올 거라고 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앵커는 도시 위로 먹구름과 빗방울이 그려진 지도를 가리키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서아는 소파 끝에 놓인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아파트는 쌀쌀했다. 난방은 4월 중순에 이미 끊겼고 진짜 봄의 온기가 찾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밤에는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 최근 몇 달간 그들의 삶은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이상한 기계 장치처럼 변해버렸다. 그들은 나란히 존재했지만 함께 있지는 않았다. 아침이면 서아는 출근했다. 6시에 일어나 재빨리 준비하고 앉을 시간도 없이 부엌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민주는 컴퓨터 앞에 집에 남아 있었고 때로는 그녀가 나갈 때까지 잠에서 깨지도 않았다. 저녁이면 그녀는 지쳐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있거나 이미 스마트폰을 들고 소파로 자리를 옮긴 후였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각자 자신의 화면에 코를 박은 채 이루어졌다. 대화는 뭘 사야 하는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3주째 물이 새는 파이프를 수리하러 언제쯤 기사가 오는지 같은 일상적인 잡담으로 축소되었다. 예전에는 달랐다. 서아는 모든 것이 달랐던 때를 기억했다. 3년 전 그들이 막 결혼했을 때 민주는 꽃을 들고 그녀의 퇴근을 맞이했다. 기념일도 아닌데 그냥 길을 지나가다 꽃집을 보고 그녀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다면서 데이지, 장미, 튤립, 눈에 띄는 대로. 그녀가 집에 오면 그는 꽃다발과 미소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저녁을 요리했다. 솔직히 항상 먹을 만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그라탱을 만들려다가 밀가루와 전분을 헷갈려서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그것을 보며 눈물이 쏙 빠지도록 웃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다. 음악을 틀고 식탁을 차리고 특별한 날이면 촛불을 켰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만들어냈다. 오늘이 우리가 그 공원에 간 지 딱 2달째 되는 날이야. 기억나. 기념하자 그들은 손을 잡고 저녁 산책을 하고 영화관에 가서 아무 영화나 골라봤다.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 영화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냥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주말마다 토마토를 키우고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사고 크고 착한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허스키를 키우자고.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의 좁은 골목을 걷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진짜 파스타를 맛보자고. 이탈리아는 계획으로만 남았다. 전원주택은 사지 못했고 모든 돈은 이 지긋지긋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걔도 키우지 않았다. 민주는 그런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고. 걔는 하루에 3번 산책시켜야 하는데 자기는 마감일이 있고 그녀는 일이 바쁘다고 말했다. 서아도 동의했다. 정말로 그녀가 12시간씩 집을 비우는데 누가 걔를 산책시키겠는가? 불쌍한 동물은 집안에서 용변을 볼 게 뻔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1달 전, 2달 전, 아니면 더 오래전. 날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 행위 자체가 예전의 친밀함 없이 어딘가 형식적이고 빠르게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는 항상 피곤하다거나 마감일이 닥쳤다거나 내일 중요한 회의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서아는 조르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교대 근무 후에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저 침대에 쓰러져 옷도 다 벗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다. 어쩌면 그래서 그녀가 휴가라는 아이디어에 그토록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이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 다른 하늘 아래 일과 공사와 이 모든 생활의 때를 벗어던지면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그들이 다시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함께 웃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피로 외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고 믿고 싶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은 애써 외면했다. 저녁으로 무언가 만들어야 했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했고 위는 오그라들었다. 하지만 만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는 또 치킨이나 피자를 시킬 테니까. 그녀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벌써 1달의 절반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선반을 멍하니 쳐다보며
있는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을지 생각했다. 닭고기는 그저께 샀으니 아직 괜찮을 것이다. 토마토, 피망, 양파, 찬장에는 파스타 면도 있다. 닭볶음탕이나 간단한 닭고기 채소 볶음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빠르고 든든하게. 그녀가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닭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섞으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생각은 계속해서 휴가를 맴돌았다. 바다, 모래, 석양을 보며 마시는 칵테일, 해변바에서 파는 우산이 꽂힌 화려한 칵테일을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러고 싶었다. 그녀와 민준이 해변을 걷고 그들의 발자국을 파도가 쓸어가는 모습. 여행사 광고나 행복한 커플이 나오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로맨틱한 그림. 물론 그녀의 나이에 그런 동화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녀는 이미 32이었다. 병원에서 죽음, 고통, 사람들의 슬픔을 온갖 형태로 목격한 어엿한 성인이자 간호사였다. 하지만 어른이라고 꿈꿀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단 일주일, 아니 열흘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인생이 끝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인 척할 수는 없는 걸까? 그녀는 닭고기에 소스, 고추장, 마늘, 약간의 간장을 붓고 오븐 용기를 예열된 오븐에 넣은 뒤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췄다. 요리가 되는 동안 샤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몸에 밴 병원 냄새, 소독약 냄새, 땀 냄새를 씻어내야지. 욕실에서 서하는 옷을 벗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빨랫감이 쌓여 있었다. 주말에 돌려야겠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몸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있었다. 골반이 더 넓어졌다. 배는 25살 때처럼 납작하지 않았다. 가슴에는 희미한 흰색 선, 튼 살이 몇 개 생겼다. 예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볼 때마다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어색함을 느끼며 손으로 피부를 쓸어보았다.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녀가 아름답고 섹시하고 다리가 멋지고 몸매 굴곡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그냥 침묵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도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뜨거운 물이 피로를 씻어주었지만 불안감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서하는 샤워기 아래에 서서 낮 동안 일에 바빠 애써 외면했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가 날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계속 집에만 있잖아. 어디서 누굴 만나겠어? 재택근무, 화상회의, 프로그래밍. 어쩌면 그냥 지친 걸지도 몰라. 아니면 우울증. 프로그래머들은 번아웃이 자주 온다잖아.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쩌면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진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테지. 그녀는 거친 수건으로 피부가 붉어질 때까지 문질러 닦고 편한 홈웨어 바지와 부드러운 티셔츠를 입었다. 부엌에서는 마늘과 함께 구워지는 닭고기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갑자기 배가 고파왔다. 생각해보니 점심시간에 환자들 사이에서 허겁지겁 먹은 샌드위치 말고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서하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접시에 담고 빵을 자르고 냉장고에서 오이와 토마토를 꺼내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고 물병에 물을 채웠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민준 씨, 저녁 다 됐어. 그녀가 그의 방을 향해 소리쳤다.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3분쯤 뒤에 나왔는데 여전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다. 식탁에 앉기 전에 무언가를 마저 입력하는 듯 했다. 냄새 좋은데 그가 마침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했다. 서하는 대화 주제를 찾아보려 했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말들은 의례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잘 지내? 회사 일은 어때? 뭐 새로운 거 없어? 대답은 예측 가능했다. 괜찮아. 그럭저럭. 별일 없어. 그녀는 갑자기 맛이 없게 느껴지는 닭고기를 씹으며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휴가 갈 곳은 좀 찾아봤어. 마침내 그녀가 최대한 가볍게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좀 봤어. 민준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태국 푸켓에 괜찮은 상품이 있더라고. 비싸지도 않고. 아니면 발리도 있는데 거긴 좀 더 비쌀 거야. 호텔은 어때? 별 등급이나 시설, 수영장은 있어? 내일 자세히 보자. 알았지? 그가 미간을 문질렀다.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네. 피곤해서.
서아는 더 밀어붙이고 싶었다. 이 대화를 벌써 3주째 미루고 있고 이제는 결정해야 하며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잔소리로 저녁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식사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내일 시연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 방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조리대를 닦았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긴 듯 이루어졌다. 잠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캐모마일 차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의학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녀는 줄거리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배우들은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들을 연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극적이며 적절한 조명과 음악이 함께했다. 현실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지루하며 음악도 아름다운 클로즈업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여행사 앱을 열었다. 추천 상품들을 훑어보았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비현실적으로 푸른 비대 수영장 사진이 있는 5성급 호텔들. 3성급 호텔은 좀 더 소박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다.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호텔과 시즌에 따라 2인 기준 일주일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아둔 돈이 있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 저축해왔다. 통장에는 약 8천만 원의 비상금이 있었다. 민주는 한 달에 300만 원, 가끔 추가 프로젝트를 맡으면 4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그녀는 이 문제로 그를 나무란 적이 없었다. 자신이 더 많이 벌고 주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그 비용을 자신이 떠안았다. 한 달에 30만 원인 공과금, 50만 원인 식비,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가 들었더라. 계산하기조차 두려웠다. 아마 5천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그가 가끔 돈을 보태긴 했지만 불규칙했다. 식비로 20만 원을 주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았다. 속물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아는 몇 개의 호텔을 골라 링크를 메모장에 저장했다. 내일 민준에게 보여주고 고르게 해야지. 아니면 그냥 그녀가 골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1. 집. 어쩌면 그곳 남국의 태양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에 빠지고 가깝고 행복했던 시절로. 그녀는 식은 차를 마저 마시고 잠자리에 들러갔다. 침실에서 민주는 이미 이불을 덮고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규칙적이었다. 이미 잠들었거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서아는 소리 내지 않고 그를 깨우지 않으려 애쓰며 옆에 누웠다. 그를 껴안으려고 손을 뻗었다.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는 잠결에 무언가 불분명하게 중얼거리더니 몸을 피하며 침대 가장자리로 물러났다. 그녀도 자신의 자리로 물러나 눈을 감았다. 그들 사이에는 심연처럼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있었다. 잠은 바로 오지 않았다. 서아는 어둠 속에 누워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상상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끝없는 바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와 모래 위에서 쉬익 소리를 내며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불안을 씻어간다. 그녀는 무릎까지 물에 들어가고 물은 갓 데운 우유처럼 따뜻하고 허리까지 그리고 머리까지 잠수하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것이다. 피로, 외로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곰팡이처럼 번져가는 이 이상한 공허함까지. 마침내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고 파랗고 고요하고 아무도 없는 바다 꿈을 꾸었다. 그녀는 홀로 해변을 걷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 남은 발자국은 파도에 씻겨 사라졌다. 서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잠시 동안 무엇 때문에 깼는지 생각하며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만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거세지는 것이 아침에는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협탁 위 알람 시계에 빛나는 숫자를 보았다. 새벽 3시 47분. 일어나기엔 너무 이르고 한밤중이라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옆에서는 민준이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다. 그는 팔을 벌리고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이 희미한 빛을 내며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서아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깊고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가져다 협탁에 놓으려고 손을 뻗었다. 민주는 종종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잠들었고 아침이면 손가락이 저리다고 불평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폈다. 스마트폰이 쉽게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저 화면을 끄고 옆에 두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길에 잠금이 해제되었다. 디스플레이에는 여행 예약 앱이 열려 있었다. 서아는 앱을 닫으려다 말고 무언가에 이끌려 잠시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의 작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예약 내역, 태국, 푸켓, 2주 후 출발. 그럼 그렇지. 그가 결국 골랐구나. 약속을 지켰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세부 정보를 보기 위해 화면을 쓸어 올렸다. 그리고 미소가 굳어버렸다. 예약 내역에는 6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아는 그 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다시 성인 2명과 아이 4명, 아니 성인 6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름, 이민준, 박선영 그의 어머니였다. 이민호 동생, 최수진 재수씨. 그 다음에는 그녀가 모르는 이름들이 이어졌다. 강유라, 그리고 박서준이라는 남자.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그곳에 없었다. 서아는 속이 꽉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어쩌면 그냥 초안일지도 모른다. 단체 예약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살펴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화면 하단에는 결제 완료라는 버튼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메일로 확인서 발송됨. 결제 완료. 그는 6명을 위한 그의 가족과 어떤 강유라라는 여자를 위한 여행 경비를 결제했지만 그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심장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쿵쾅거리며 숨을 막았다. 서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다른 탭을 열었다. 카카오톡. 마지막 대화 상대. 유라 블랙하트. 그녀는 대화방을 열었다. 첫 메시지는 서아가 이미 잠든 어젯밤에 온 것이었다. 민준, 자기야, 예약 다 끝냈어. 15일에 떠나는 거야? 인생 최고의 휴가를 보낼 준비해. 유라, 와, 너무 기대돼. 정말 괜찮을까? 그 여자가 뭔가 눈치채면 어떡해? 민준, 걱정 마, 아무것도 몰라. 우리 둘이 가는 거라고 말했어? 자세한 건 묻지도 않더라고. 유라, 진짜 같이 안 가는 거지? 민준, 응, 그 여자 빼고 예약했어. 날짜를 착각했다고, 그 여자 휴가랑 안 맞는다고 말할 거야. 믿을 거야. 항상 믿으니까. 서아는 화면을 위로 올리며 지난 몇 주간의 메시지를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유리 파편처럼 그녀에게 파고들었다. 민준, 가족들한테도 너 소개해줄게. 엄마가 엄청 좋아할 거야. 서아는 나랑 안 어울린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거든. 유라, 오빠, 정말 이혼할 거지? 민준, 이번 휴가 비용만 그 여자한테서 빼내면 바로 서류 낼 거야. 더 끌 이유가 없어. 아파트는 그 여자 명의지만 방법은 찾을 수 있어. 소송 걸면 지분은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유라, 나 조금 무서워. 오빠 마음 변하면 어떡해. 민준, 안 변해. 그 여자한테는 진작에 정 떨어졌어. 맨날 피곤해하고 맨날 불만투성이야. 너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다. 서아는 눈앞의 어둠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방의 벽들이 마치 그녀를 짓누르려는 듯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민준이 끙 소리를 내며 옆으로 돌아 누웠다. 그의 손이 시트를 더듬으며 스마트폰을 찾았다. 서아가 먼저 그것을 낚아채 손에 꽉 쥐었다. 그가 깰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준은 잠결에 무언가 중얼거리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스마트폰을 쥔 채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섰다. 뻣뻣하게 굳은 다리로 문까지 걸어가 복도로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다. 아파트는 춥고 어두웠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서아는 부엌까지 걸어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놓고 마치 뱀을 보듯 쳐다보았다. 속에서 뜨겁고 끔찍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서러움, 분노,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밀려오는 눈물을 참으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은 뜨겁고 쓰라리게 뺨을 타고 흘러내려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온 걸까? 얼마나 많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하고 껴안고 입 맞추고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 유라라는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걸까? 그녀 없는 휴가를 계획하고 그녀 없는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일에 필요하다는 새 노트북 값으로 돈을 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게 얼마였더라? 5천만 원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세어보지 않았고 아까워하지도 않았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그를 믿었다. 세상에 얼마나 그를 믿었던가. 서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스마트폰을 집었다. 대화 내용을 더 위로 올렸다. 1달 전, 2달 전, 석 달 전의 메시지. 그들은 지난 겨울에 만났다. 어떤 온라인 게이머들을 위한 채팅방에서 서하가 교대 근무 후에 잠들면 민주는 밤에 게임을 했다. 유라는 같은 도시에 살았다. 그들은 3월에 만났다. 그 후로 서하가 일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만났다. 대화에는 사진도 있었다. 카페에 있는 유라, 그의 차에 있는 유라, 어떤 공원에 있는 유라. 한 사진에서는 그들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하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 그녀는 가장 처음의 메시지까지 스크롤을 내렸다. 민준, 너 정말 예쁘다. 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유라, 오빠, 유부남이잖아. 이건 아니야? 민준, 알아. 하지만 난 결혼 생활이 불행해. 아내는 날 이해 못해. 우린 이미 오래전에 남남이 됐어. 서하는 숨을 급하게 들이마셨다. 불행하다고. 남남이라고.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그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고 모든 게 나아질 것이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식탁에 놓고 두 팔로 자신을 감쌌다. 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부엌이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충격이었다. 그녀는 그 증상을 알았다. 환자들에게서 이런 증상을 얼마나 많이 봤던가. 가쁜 호흡, 오한, 메스꺼움, 정신을 차려야 했다. 심호흡을 해야 했다. 천천히,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눈물은 계속 흘렀고 마음속에는 희망, 계획, 추억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가 사랑했던 3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민주는 허구, 환상이었다. 그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1시간, 아니면 그 이상.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회색빛 새벽이 비치며 흐린 하루를 예고했다. 서하는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대화 내용을 열었다. 핵심 문장들을 다시 읽었다. 돈만 빼내면 이혼 소송 걸 거야. 정 떨어졌어. 믿을 거야. 항상 믿으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강타처럼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무뎌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워갔다. 그는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일하고 돈 벌어오고 자신의 모든 말을 믿어주고 심지어 자기가 애인과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나중에는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사고 모든 저축을 쏟아부은 아파트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편리하고 순종적인 바보. 서하는 스마트폰을 다시 식탁에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고통과 배신감의 안개를 뚫고 하나의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명확하고 차가운 생각. 그가 그녀를 속이려 했다. 좋다. 하지만 그녀는 희생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울고불고 애원할 생각도 스캔들을 일으키고 관계를 따져 물을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서하는 스마트폰을 들고 여행사 앱을 열었다. 예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예약 번호, 호텔 정보, 체크인 날짜. 모든 것은 민준의 카드로 결제되었지만 예약 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예약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캡처해서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모든 흔적을 지웠다. 메시지 앱의 대화 기록,
알림까지.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다. 민주는 여전히 입을 살짝 벌리고 등을 대고 누워 잠들어 있었다. 서아는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낯선 얼굴, 타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간호대학 동기였던 친구, 지현의 번호를 찾았다. 지현은 나중에 법학학위를 받고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정은 끊어지지 않았다. 전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서아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현아, 안녕. 이렇게 이른 시간에 미안해. 법률 상담이 필요해. 아주 급하게.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서아가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20분쯤 후에 도착했다. 안녕. 물론이지. 10시까지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고마워. 서아는 커피를 다 마셨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물은 말랐다. 속은 냉동고처럼 텅 비고 차가웠다. 하지만 1시간 전 그녀를 괴롭혔던 그 고통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일어나 욕실로 가서 씻고 몸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았다. 응급실에서 일하며 생명이 달린 결정을 순식간에 내리고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바로 그 자신을. 민주는 평소처럼 8시에 일어났다. 헝클어진 머리에 속옷 차림으로 하품하며 눈을 비비면서 부엌으로 나왔다. 좋은 아침 및 그가 커피 머신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응, 좋은 아침. 서아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훑어보고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 민주는 커피를 내려 맞은편에 앉았다. 서아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마치 중요한 것을 읽고 있는 것처럼 계속 화면을 응시했다. 저기, 휴가 말인데. 그가 컵을 홀짝이며 말을 시작했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태국에 진짜 괜찮은 상품이 있더라고. 근데 출발이 15일이야. 당신 휴가는 20일부터지, 맞지?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산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응, 20일부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 되겠네? 아깝다. 진짜 가격이 좋았는데. 알았어. 다른 거 찾아볼게. 그래. 서아는 다시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다. 나 출근해야겠다.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었다. 민주는 부엌에서 스마트폰 피드를 훑어보며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있었다. 서아는 현관에 잠시 멈춰서서 문틈으로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등을 사랑했다. 그가 요리할 때 뒤에서 껴안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자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이 등은 혐오감만 불러일으켰다. 다녀올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지현의 사무실에 서아는 10시가 되기 15분 전에 도착했다. 비즈니스 센터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유리문, 하얀 벽, 로비 자판기에서 나는 갓 내린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리셉션의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에 있는 문을 턱으로 가리켰다. 지현은 사무실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다. 키가 크고 몸에 딱 맞는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은 예전 그대로였다. 따뜻하고 주에 깊고 첫눈에 상대방의 기분을 읽어낼 줄 아는 바로 그 눈. 서아야. 들어와. 그녀는 친구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한 걸음 물러섰다.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서아는 사무실로 들어가 육중한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지현은 문을 닫고 맞은편에 앉아 기다리며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민준 씨가 바람피워. 서아는 이 말을 내뱉고 나서야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그저 아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혼 소송 걸 계획이고 아파트도 뺏으려고 해. 그리고 지금 내 돈으로 자기 애인이랑 온 가족을 데리고 태국으로 여행 가려고 해. 지현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과제를 듣고 이미 해결책을 구상 중인 전문가의 집중력이 엿보였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해봐. 아는 거 전부. 서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예약 내역. 유라와의 대화. 지현은 말없이 읽었다. 때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때로는 다시 읽기 위해 뒤로 넘겼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입술은 때때로 굳게 다물어졌다.
알았어. 마침내 그녀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 3년 22년에 결혼했어. 아파트는 누구 명의야? 내 명의. 결혼 전에 샀어. 그는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어. 그거 잘 됐네. 그럼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없어? 공동재산은? 차는 그 사람 명의인데 반반씩 내서 샀어. 뭐, 차는 그냥 가져가라고 해. 예금이나 통장은? 나한테 8천만 원 정도 예금이 있어. 내 통장에. 공동계좌는 없어. 지현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인테리어 비용이나 다른 용도로 준 돈은 대략 얼마야?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어. 아마 6천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일 거야. 계좌 이체였어. 아니면 현금으로 줬어. 둘 다 일부는 계좌 이체, 일부는 현금. 계좌 이체는 추적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공동생활비를 위해 썼다고 증명할 테니까. 근데 내 말로는 그가 아파트를 나누자고 한다고? 그건 좀 흥미롭네. 지현이 수첩에서 눈을 들었다. 서아야, 잘 들어. 아파트는 내 혼전 재산이야. 그는 결혼 기간 동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즉, 공동의 돈으로 인테리어를 했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아파트 자체는 안 돼. 인테리어는 했지만 돈은 거의 다 내가 냈어. 증명할 수 있어? 모르겠어. 영수증 같은 게 어디 남아있을 거야. 아마. 찾아봐.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나한테 가져와. 시공업체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내가 투자했다는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 서아는 스마트폰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 하나 더. 지현이 말을 이었다. 너 이혼하고 싶어? 응, 빠르고 최대한 신속하게. 그럼 이렇게 하자. 협의 이혼으로 구청을 통해 하면 한 달 걸려. 근데 그가 순순히 동의할 것 같지는 않네. 법원을 통하면 2달 이상. 법원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그가 눈치채기 전에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장, 재산 분할. 이견이 있으면 판사가 심리기일을 정할 거야. 혹시 어떻게 좀 서하는 말을 고르며 머뭇거렸다. 그가 후회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지현이 피식 웃었다. 복수는 좋은 조언자가 아니야. 서아야. 하지만 내가 어떤 심정인지는 이해해. 뭘 생각하고 있는데?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속에서 뜨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부글거렸다. 그녀는 그 메시지들을 기억했다. 돈만 빼내면 정 떨어졌어. 믿을 거야. 항상 믿으니까. 그는 그녀를 바보, 이용하고 버리기 좋은 약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 사람들 15일에 떠나 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엄마, 남동생, 재수씨, 애인까지 전부 다 이 태국으로. 모든 비용은 결제됐고 만약 그들이 도착한 곳이 태국이 아니라면? 지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약을 변경하고 싶다고? 응, 뭔가 불쾌한 곳으로.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유효하게. 그들이 도착했는데 거기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도록. 지현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펜으로 책상을 사려 깊게 두드렸다. 위험한 발상이야. 내가 개입했다는 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사기, 타인의 재산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내가 합법적으로 예약 정보에 접근했다면? 나한테 그 사람 폰이 있었어. 서아가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예약 번호, 모든 정보가 다 있어? 내가 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변경할 수 있어? 그가 눈치채지 못할까? 마지막 순간에 하면 눈치 못 챌 거야. 출발 하루 이틀 전에. 매시간 확인하진 않을 테니까. 지현은 생각에 잠겨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잖아. 법률가로서는 공식적으로 너를 말려야 해. 하지만 친구로서는. 그녀가 웃었고 눈에 무언가 단호한 빛이 스쳤다. 친구로서는 할 거면 흔적 없이 깔끔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나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 서아는 숨을 내쉬었다. 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고마워. 천만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너는 이혼을 제대로 준비해야 해. 서류 모으고 내 지출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지 마. 때가 될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해. 알겠어. 지현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차들은 정체 속에서 기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바삐 움직였다. 평범한 평일이었다.
서아야, 진심이야.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복수하고 싶다면 그건 내 권리지만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 복수에는 뒷맛이 남거든. 항상 유쾌하지는 않아. 후회 안 해. 서아는 일어나 어깨에 가방을 맸다. 나는 단지 그가 나를 바보로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지현이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럼 행운을 빌어. 이혼 소송 준비되면 전화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서아는 사무실을 나와 한동안 길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이상한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했다. 드레싱, 수액, 주사, 당직. 저녁에는 집에 와서 평범한 삶을 연기했다. 민준과 저녁을 먹고 날씨와 뉴스,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본 척했다. 밤에 그가 잠들면 서아는 여행 사이트를 뒤지며 경로, 호텔, 예약 변경 옵션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일행을 태국 리조트 대신 보낼 만한 장소가 필요했다.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호텔이자 여행 상품이라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곳. 그녀는 사흘 만에 적당한 곳을 찾아냈다. 해안가에 인기 있는 리조트가 아니라 태국 내륙,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300km 떨어진 이산 지방의 우돈탄이라는 시골 마을. 그곳에는 어떤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다. 사진으로 보니 허름한 흰색 벽 건물에 화장실은 마당에 있었다. 설명에는 시골에서의 진정한 체험, 전통적인 삶과의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상은 가장 가까운 소도시에서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다니는 오지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등록된 관광 숙박 시설이었다. 예약이 가능했다. 서아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산했다. 민준이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도록 출발 이틀 전에 예약을 변경한다. 푸켓 리조트 호텔을 취소하고 시골 마을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한다. 비행기는 그대로 태국, 푸켓행. 하지만 거기서부터 그들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7시간 동안 국내선 버스를 타야 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다. 여행사 앱의 예약 변경 기능은 기한 내에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었다. 변경 수수료는 비용의 20% 정도였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였다. 남은 것은 하나, 민준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그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외워두었다. 간단한 비밀번호, 그의 어머니 생일, 전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도서관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작동했다. 출발 이틀 전인 13일, 서아는 밤을 기다렸다. 민준은 평소처럼 침대에 팔다리를 벌리고 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노트북을 꺼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여행사 계정에 로그인할 때 손이 떨렸다. 화면에 예약 내역이 떴다. 태국, 푸켓, 5성급 호텔. 6명. 그녀는 변경을 클릭했다. 시스템이 옵션을 제시했다. 서아는 목적지 변경을 선택했다.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했다. 태국, 우돈타니주, 반노카 마을, 게스트하우스 산골 쉼터를 선택했다. 푸켓 해변의 호텔을 취소했다. 화면이 깜빡였다.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귀하의 카드에서 예약 변경 수수료 7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새로운 확인서가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닫고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끝났다. 이제 6명 모두 계획대로 푸켓에 도착하겠지만 해변의 5성급 호텔 대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다도 해변도 없는 산골 오지 마을로 가는 7시간의 버스 여행일 것이다. 그들이 꿈꿨던 호화로운 휴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상상했다. 애인을 멋진 휴가지로 데려간다고 확신에 차 있던 민준. 아들이 터키 해변으로 가족 여행을 보내준다고 이미 친구들에게 자랑했을 그의 어머니. 수영복과 여름 원피스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꾸렸을 유라. 푸켓 공항에 여행 가방을 들고 서서 새로운 예약 확인서를 읽고 리조트 사진에서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들 모두의 얼굴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틀어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들도 한번 느껴봐야 했다. 다음 날 서아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서류, 돈, 중요한 문서들, 가방에 담아 직장 사물함에 숨겨두었다. 옷, 화장품,
소중한 개인 물품들. 그녀는 예전에 아파트 구매를 도왔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건데 임대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었다. 중개인은 놀랐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다. 서아는 다른 도시의 아파트를 골랐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원룸. 조용하고 평화롭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언제 입주하실 계획이세요? 중개인이 물었다. 15일에요. 서아가 대답했다. 그가 떠나는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14일 저녁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여행 가방을 싸고 서류를 확인하며 아파트 안을 돌아다녔다. 서아는 부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정말 시간 못 내는 거야? 그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지만 가짜, 연기였다. 못 가. 민준 씨 지금 나 빼주지 않을 거야. 알잖아. 아쉽네. 뭐, 다음번에 같이 가자. 서아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공허함. 차갑고 고요한 공허함.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다음번에. 그는 만족하며 돌아갔다. 서아는 책으로 돌아갔지만 읽지는 않았다. 그저 글자들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이면 그는 떠나고 알게 될 것이다. 15일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초조하게 서두르며 가방을 확인했다. 서아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잘 다녀와. 그녀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마워.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갔고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서아는 현관에 서서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소송 제기할 준비 됐어. 모레 만나자.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기다릴게. 힘내. 서아는 택시를 불렀고 짐을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앉았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다. 기차역으로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 거리,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낡은 삶이 뒤에 남았다. 앞에는 새롭고 미지해, 두렵지만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알림을 켰다. 두어 시간 후면 민준이 착륙할 것이었다.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다. 오후 1시 30분에 알림이 왔다. 민준의 전화였다. 서아는 거절했다. 그리고 또 한 통 후 그녀는 소리를 끄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시는 창밖에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서아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다. 공항은 데니스와 그의 일행을 평소와 같은 소란스러움으로 맞이했다. 항공편 정보가 뜨는 전광판, 세계 국어로 나오는 안내방송, 자판기에서 나는 커피 냄새. 민주는 여행 가방을 끌며 앞장섰다. 그 뒤로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어머니, 동생 민호와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흰 청바지에 분홍색 재킷을 입은 유라가 따랐다. 행렬의 마지막은 막판에 여행에 끼어든 민호의 친구 서준이었다. 자, 이제 곧 탑승하겠네. 민준이 유라에게 돌아보며 윙크했다. 인생 최고의 휴가를 보낼 준비됐어?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기다릴 수가 없어. 어머니는 옆에서 이미 태국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고 있었다. 민준아, 우리 호텔에 수영장은 확실히 있는 거지? 뷔페도 있고. 엄마, 다 있을 거예요. 5성급의 올인클루시브라고 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갔다. 민준은 카운터 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가 다시 확인하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체크인 카운터로 다가갔다. 민주는 카운터 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푸켓행 항공편 맞으시네요. 수화물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문제없이 체크인을 마치고 여행 가방을 붙였다. 어머니는 이미 태국 리조트 가이드북을 넘기고 있었고 유라는 항공편 전광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푸켓까지의 비행은 순조로웠다. 4시간의 비행. 바다 위에서 가벼운 난기류가 있었다. 어머니는 졸고 민호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유라는 민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몽환적으로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들이 푸켓공항 도착홀로 나왔을 때 민준은 따뜻한 남국의 공기를 느끼며 긴장을 풀었다. 드디어 바다, 태양, 휴식. 자, 이제 셔틀 부를까?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민준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사에서 온 확인 이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한 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다시 숙소, 산골 쉼터 게스트하우스, 우돈타니 주 반노카 마을, 교통편, 푸켓에서 버스 이용, 소요시간 7시간, 오후 5시 정각 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이게 뭐야? 그는 눈을 믿을 수 없어 계속 아래로 스크롤했다. 우돈타니, 대체 이게 무슨... 민준아, 왜 그래? 어머니가 어깨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읽었다. 얼굴이 길어졌다. 우돈타니, 거긴 산이잖아. 바다도 없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민준은 앱을 새로 고침하며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눌렀다. 나는 푸켓을 예약했어? 해변, 5성급. 유라가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 화면을 보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여기 정말 산골 마을이라고 쓰여 있어? 사진도 봐이.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건 거의 헛간 수준인데 사진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흰색 2층 집, 마당에는 닭들이 돌아다니고 구석에는 나무로 만든 화장실이 있었다. 누가 예약을 바꾼 거지? 서아가. 걘 비밀번호 모르는데? 아니, 알았나? 그는 언젠가 그녀에게 스마트폰 접근 권한을 주거나 비밀번호를 말해준 적이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기억나지 않았다. 민준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다가왔다. 내가 사람들한테 전부 푸켓 간다고 말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시골 마을에? 창피해서 어떡해.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생각 좀 하게. 그녀는 상처받은 듯 물러섰다. 유라가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냥 이 마을로 가보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저기 게스트하우스가 어떤지 봤어. 그가 그녀 얼굴에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마당에 변소가 있는 헛간이라고. 유라가 보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럼 돈 환불받고 그냥 집으로 가자. 환불 안 돼. 민준이 관자놀이를 꽉 쥐었다. 취소 수수료가 있어서 거의 다 날려. 새 여행 상품을 살 돈도 없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잔액을 확인했다. 거의 0원이었다. 모든 돈이 이 여행, 유라를 위한 선물, 지난주에 사준 그녀의 새 스마트폰에 들어갔다. 서아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런저런 필요 경비로 돈을 주었다. 그는 돈을 모으고 계획하고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자, 그럼 민호가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이 마을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 푸켓에 남아서 우리 돈으로 다른 호텔을 찾든가. 선택지는 둘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는데 한 표 어디서든 쉬는 게 낫지? 마당에 똥 있는 산골 마을에서 어머니가 두 손을 내저었다. 왜요? 엄마. 어릴 때 집에 화장실 없었잖아요. 잘만 사셨으면서. 민호야. 그들은 공항 도착홀에서 10분 동안 더 언쟁을 벌였다. 민주는 바닥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서아, 그녀 짓이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어. 오직 그녀뿐이야. 하지만 어떻게?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잠들었던 그날 밤을 기억해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은 협탁 위에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만약 그녀가 가져가서 보고 알았다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가 안다면 유라와의 대화 내용도 돈 얘기도 이혼 계획도 다 봤을 것이다. 전부. 그는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길고 끝없는 통화 연결음.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젠장. 그는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누구한테 전화해? 유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가슴속 어딘가에서부터 공황 상태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서아는 연락이 안 된다. 예약은 변경되었고 돈은 썼다.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알았어. 가자. 그가 일행에게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거기도 생각보다 괜찮을지 모르잖아. 하지만 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푸켓 버스터미널에서 우돈 타니행 버스를 찾았다. 낡고 해지고 시트는 색이 바래고 창문은 금이가 있었다. 회색 콧수염을 기른 나이든 태국인 운전사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여행 가방을 짐칸에 실었다. 길은 7시간이 걸렸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는 7시간의 고문. 버스는 커브를 돌 때마다 흔들렸고 창밖에는 푸른 바다 대신 햇볕에 말라버린 산비탈과 먼지 쌓인 마을들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내내 한탄했고 수지는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침묵했다. 통신은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민호는 창에 기대어 졸았다. 유라는 민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버스가 마침내 우돈타니에 멈췄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민주는 다시 서아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급히 전화해 전송은 되었지만 읽지 않았다. 버스터미널에서 반노카 마을까지는 낡아빠진 승용차 택시를 타고 갔다. 짐을 겨우 우겨 넣었다. 길은 움푹 파인 비포장도로를 따라 또 1시간이 걸렸다. 차는 요철 위에서 덜컹거렸다. 어머니는 서류 가방을 가슴에 안고 신음했다. 반노카 마을은 사진보다 더 최악이었다. 낮은 집 20채, 거리에 날리는 먼지, 공기 중에 떠도는 양의 배설물 냄새. 게스트하우스 산골 쉼터는 마을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덧문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이 기울어진 허름한 2층짜리 흰색 건물. 주인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뜨개질 조끼를 입은 나이든 태국인이었는데 끔찍한 억양으로 한국말을 했다. 환영해요. 한국 사람. 넷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예요. 안에서는 눅눅하고 시큼한 냄새가 났다. 방은 아주 작았고 철제 침대와 낡은 담요 더미가 있었다. 어머니가 마당을 내다보고는 숨을 헐떡였다. 민준아, 여기 화장실 정말 밖에 있어. 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국 화장실. 아주 깨끗해요. 어제 청소했어요. 유라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민호는 마당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수지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서주는 이미 인터넷으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찾고 있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거절당했다. 그는 욕설과 비난, 설명을 요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썼다. 보냈다. 전달됨이라고 떴지만 읽음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동생 옆 기울어진 벤치에 앉았다. 그 여자가 알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누가? 서아가. 다 알았어. 예약을 바꾼 거야.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거라고. 민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따뜻한 저녁 공기 속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형, 제대로 걸렸네. 민주는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다. 어떻게 자신이 그런 바보였을까? 어떻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그는 서아의 이름이기를 바라며 낚아챘다.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민준 씨, 저 서아 친구 지현이에요. 서아가 전해달라고 해서요. 내일 이혼 소송 서류 접수합니다. 아파트는 서아 명의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아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마세요. 태국 시골에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그는 메시지를 3번 다시 읽고는 스마트폰을 먼지 속으로 던져버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서아는 임대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차가 담긴 컵을 들고 있었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회색빛이고 낯설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민준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23통, 메시지 수십 개. 그녀는 읽지 않고 그냥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스마트폰을 치웠다. 식탁 위에는 내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혼 소장, 재산 목록, 소득 증명서. 지현이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해 주었다. 빠르고 명확하고 감정 없이. 서아는 비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기 어딘가 바다도 해변도 없는 태국 시골의 산골 마을에서 민준과 그의 일행은 허름한 집에 앉아 자신들의 완벽한 휴가가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당황하고 화내고 무력한 얼굴을 상상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고소함도 동정심도
그저 공허한 뿐이었다. 복수는 차가웠다. 지현이 옳았다. 그것은 만족감을 주지 않았지만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 서아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소송, 서류, 형식적인 절차들, 그리고 나면 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장소들. 어쩌면 언젠가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녀가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악몽도 불안도 없이 쉽게 잠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고 불필요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고 저 멀리 외딴 태국의 시골 마을에서 민주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아 자신이 그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그를 가장 믿어주었던 사람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